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의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또 제조사인 코롱생명과학을 형사 고발할 계획입니다. 김정혜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성분이 바뀐 것으로 확인돼 안전성 논란을 불러온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가 끝내 허가 취소됐습니다. 5월 28일자로 인보사 K주에 대한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코롱생명과학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허가 취소 사유는 4가지입니다. 인보사 주사액 가운데 이액이 애초에 허가받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최종 확인된 점, 또 허가 당시 이액이 연골세포란 걸 증명할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서 제출한 점, 연골세포가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와 이유를 과학적으로 설명하지 못한 점 등입니다. 식약처는 이런 사실을 종합해 인보사 품목 허가 취소와 함께 코롱생명과학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식약처는 지난 3월 인보사에 대한 제조와 판매를 중지시킨 뒤 코롱생명과학이 제출한 자료 분석과 유전학적 계통 검사를 포함한 자체 시험 검사, 또 코롱 티슈진에 대한 미국 현지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세포가 담긴 일액과 연골세포를 잘 자라게 돕는 형질 전환세포가 담긴 이액으로 구성됐습니다. 2017년에 식약처의 판매 허가를 받았는데 지난 3월 초 이액이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돼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식약처는 그러나 현재까지 인보사의 안전성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비해 전체 투여 환자 3,700여 명을 특별 관리하고 15년 장기 추적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또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네, 형질 전환세포가 들어있다는 문제의 인보사 이액의 성분. 그동안 코롱생명과학 측은 개발 초기부터 최근까지 연골세포로 잘못 알았다고 해명을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조사 결과 코롱생명과학은 이액이 연골세포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허위로 가짜로 작성해서 보고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연구 결과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김승재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코롱생명과학이 인보사 품목 허가를 받기 위해 식약처에 낸 자료 가운데 허위가 확인됐습니다. 허가 당시 제출한 이액이 연골세포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인보사 이액이 연골세포임을 증명하려면 연골세포인 1액과 2액을 비교 분석해야 하는데 코롱생명과학은 1, 2액 혼합액과 2액을 비교한 것입니다. 코롱생명과학은 또 식약처 품목 허가 전에 추가로 확인된 주요 사실을 숨기고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유전자 개수와 위치 변경은 의약품 품질과 일관성 차원에서 허가 시 중요한 고려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울러 코롱생명과학이 인보사 이액의 성분이 바뀐 사실을 인지한 것도 최근이 아니라 이미 2017년이었던 것으로 식약처는 판단했습니다. 코롱생명과학의 계열사인 코롱티슈진은 최근 2017년 3월 1액과 2액에 대해 생산 가능 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액이 신장세포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코롱생명과학은 이러한 검사 결과를 인보사 품목 허가 바로 다음 날인 2017년 7월 13일 이메일로 통보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식약처에 이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코롱 측과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식약처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인보사 연구 결과가 조작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거래소가 코롱 티슈진의 매매 거래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일까지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식약처가 인보사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고 개발사인 코롱생명과학을 형사 고발한 것과 관련해 코롱 티슈진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거래소는 코롱 티슈진이 상장 심사와 관련해 제출한 서류 가운데 중요 사항의 허위 기재 또는 누락 내용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지 그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보사 허가 취소에 대해서 제약 바이오 업계도 자성의 계기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는 오늘 식약처가 인보사를 허가를 취소한 것과 관련해 식약처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협회는 보도자료에서 의약품은 안전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식약처의 이번 결정은 K바이오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외교부는 한미 정상통화 내용 누출에 관여한 외교관 3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또 외교관 K씨는 물론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까지 형사고발할 예정인데요. K씨는 변호인을 통해 자신의 행동이 정쟁에 악용될 줄은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강정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부 보안심사위원회는 외교관 3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을 누설한 K씨와 외교 기밀 관리를 소홀히 한 2명 등입니다. 이 가운데 고위 공무원 1명은 인사혁신처 산하 중앙징계위원회에 넘기고 나머지 2명은 30일 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를 열어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공무원 징계는 크게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뉘는데 K씨의 경우 최고 수위인 파면 또는 해임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파면의 경우 외교관 직위를 박탈당할 뿐만 아니라 연금의 절반도 깎이게 됩니다. 외교부는 내부 징계와 별도로 K씨와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은 외교 기밀을 누설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교관 K씨는 변호인을 통해 강효상 의원의 계속된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외교 성과를 정확히 알리려다가 실수로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 일부를 말하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자신의 발언이 정쟁의 도구로 악용되거나 굴욕 외교로 포장될 줄은 몰랐다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외교 기밀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외부로 발설한 점은 스스로 인정한 만큼 책임을 피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한미 정상관 통화 내용 유출에 이어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의 만찬 회동까지 논란이 확산하자 전국 경색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야가 서로를 향한 날선 공세를 이어갔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기성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한미 정상관 통화 내용 유출 관련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외교부가 해당 외교관과 한국당 강효상 의원을 고발하기로 했는데 당정 긴급회의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주재한 외교안보 통일자문회의에는 조세영 외교부 1차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제1야당이 눈앞의 이익 때문에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사안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익을 위해 국가 기밀을 악용하고 당리 당략을 위해 국가 조직을 동원하는 것은 국정농단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자신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왜곡된 한미 외교 실상을 국민에게 알린 야당 의원 의정 활동에 기밀 운운하며 몰아가는 건 가당치 않다면서 반박했습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교체가 외교부가 바로 서는 길일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강경화 장관이 이끄는 외교부는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이 민감한 외교 전쟁의 현장에서 야당 죽이기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서훈 국정원장의 만찬 회동도 또 다른 변수가 되고 있죠. 네, 앞서 양 원장은 기자들에게 오랜 지인끼리 사적 모임이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다른 동석자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시 자리를 함께한 언론인이 조만간 입장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또 여당 지도부는 공개 발언을 자제하고 있는데 이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너무 과하게 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당 일각에서는 사적인 모임이라고 해도 왜 이 시점에 만났는지 의문이라는 반응도 있습니다.
오후 4시쯤 국정원을 항의 방문해 서훈 국정원장을 만난 한국당은 국정원장을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총선 준비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과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사람이 이 시기에 만나는 건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저희가 철저하게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 여러 방법을 통해서 알아보고 그에 마땅한 이런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비선 실세 최순실에 휘둘리던 지난 정부 청와대와 같은 행태가 어이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양정철 원장의 뒤에 숨어서 입을 꽉 다물고 있는 서훈 국정원장의 행태도 비겁하고 한심스럽습니다. 국정원을 소관 기관으로 둔 이해운 국회 정보위원장은 자신도 서훈 국정원장과 1분도 독대한 적이 없다면서 정보위를 열자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청와대는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만찬 회동에 대해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국정원의 정치 개입에 대해선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게 없다며 두 사람의 회동은 사적인 만남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확히 그 자리에서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는 자신도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청와대가 이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여야 관계를 오히려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도심 공원으로 선정을 했다가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사실상 방치한 곳을 장기 미집행 공원이라고 부르는데요. 20년 동안 이렇게 내버려둔 공원 부지들, 내년 7월이면 계획이 자동 철회가 됩니다. 서울시 면적의 절반 규모에 해당하는 공원 부지가 사라질 예정인데 긴급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공원입니다. 시민들이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는 도심 속 공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7월이면 이 공원 가운데 절반가량에 해당하는 사유지는 시민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없고 출입 자체가 통제될 수도 있습니다. 공원 부지를 조성하기로 결정된 이후 20년 이상 방치된, 즉 개발이 안 된 부지에 대해 효력이 상실되는 장기 미집행 시설 일몰제 때문입니다. 당장 내년 7월 사라질 위기에 처한 공원 부지는 서울시 면적의 절반이 넘는 340제곱킬로미터나 됩니다. 급기야 정부는 지난해 공원으로 개발은 안 됐지만 주민들이 실제 이용하는 130제곱킬로미터를 우선 관리지역으로 선정하고 지자체와 함께 공원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자체 예산과 국고 등 5년 동안 모두 16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공원 조성 첫 해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땅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과 공시지가 인상 등으로 매입 단가가 많이 올라간 겁니다. 지난 20년간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으로 많은 공원이 조성되기는 했지만 지자체의 재정 여력 부족 등으로 상당한 미집행 공원이 존재하고 있어 이에 따라 사라질 위기에 처한 공원 부지 확보와 조성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긴급 처방을 내놨습니다. 우선 공원 조성을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의 이자 지원율을 현행 최대 50%에서 광역시 도는 70%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공원을 지켜내는 일은 정부 혼자의 힘으로는 해낼 수 없으며 국회, 지자체,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노력을 기울여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전체 공원 부지의 25%에 해당하는 국공유지 가운데 개발이 필요한 곳은 10년 동안 효력을 유지하고 LH를 통해 부지 확보 등 공원 조성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청와대가 국세청장과 법제처장, 청와대 인사수석 비서관 등 차관급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신임 국세청장 후보자에 국세청에서 공직을 시작한 정통 관료 출신 김현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지명했습니다. 또 신임 법제처장에는 진보 성향의 소장판사 출신 김형연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임명했습니다. 김회숙 현 법제처장은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 비서관의 후임으로 임명됐습니다. 김 신임 수석은 법무법인 부산에서 문 대통령과 함께 활동한 노동인권 변호사 출신이기도 합니다.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은 그동안 열심히 했지만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인사로 심려를 끼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수석은 오늘 자신의 후임인 김혜숙 신임 인사수석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새로운 인사수석이 국민의 요구와 기대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수석의 유감 표명과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죄송하다는 맥락에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필로폰을 만든 중국인이 붙잡혔습니다. 12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만들었는데요. 독한 냄새를 없애는 새로운 제조 방법 때문에 바로 옆방에서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부장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종로의 한 호텔. 방 안 곳곳에 비커 등 실험 도구와 정체 모를 흰색 가루가 쌓여 있습니다. 이곳에 묵던 20대 중국인 A씨가 객실 안에서 필로폰을 몰래 만들다 붙잡힌 겁니다. 방 안에서는 시가 120억 원 상당의 필로폰 3.6kg이 발견됐습니다. 12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많은 양인데 호텔 측은 물론 옆방 투숙객도 제조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A씨가 입국한 건 지난달 14일. 불과 2주 만에 이 많은 양을 혼자서 만들었습니다. 지금껏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방법을 동원해 제조 과정에서 나오던 역한 냄새를 줄였고 작업 시간도 사나흘에서 30시간 이내로 줄였습니다. 국정원에서 첩보를 전달받은 경찰은 마약이 유통되기 전에 A씨와 원료 자금 공급책인 타이완 출신 화교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공범끼리도 서로를 모르게끔 철저히 점조직으로 운영돼 범행을 주도한 윗선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비밀 메신저를 통해서 상선을 통해서 지시를 받아서 그렇게 맺어진 관계이지 상호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속 수사에도 그 부분 때문에 좀 난항을 겪고 있고요.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 새로운 마약 제조법에 대한 분석을 의뢰하고 국내 유통책 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YG 엔터테인먼트 양현석 대표가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지난 2014년 7월 양 대표가 여성 25명을 동원해 동남아 재력가 2명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MBC 보도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보도에 따르면 당시 동석한 여성 대다수가 YG 측과 친분이 깊은 유흥업소 관계자였고 일반인 여성 중에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인 황하나 씨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YG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서 지인 초대를 받아 동석한 사실은 있지만 어떤 형식의 접대도 한 적이 없다고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학생과 교제한 사실이 드러나 해임된 고등학교 교사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교사 A씨가 관할 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할 책무가 있는데도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로 책무를 심각하게 저버리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20대 여성이 도주 5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고 현장에 떨어져 있던 차량 안개 등이 단서가 됐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깜깜한 새벽,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차량 한 대가 지나갑니다. 도로 위엔 누군가 쓰러져 있습니다. 지난 2일 만취 상태로 차를 몰던 29살 A씨가 보행자를 치고 도주한 겁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A씨는 이곳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30대 남성을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A씨는 2km 정도 떨어진 집까지 그대로 내달렸습니다. 뺑소니 차량 추적에 나선 경찰은
사고 현장에 떨어져 있던 안개 등에 주목했습니다. 주변 CCTV를 샅샅이 뒤져 안개 등이 고장난 차량을 찾아냈고 5시간 만에 A씨를 붙잡았습니다. 사고 차량으로 보이는 차량이 우측 안개등이 깨진 것을 확인하고 그 차량 위주로 CCTV를 분석하여 주거지에 주차된 차량을 확인하고 주거지에서 긴급 체포한 겁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67%. 사고를 당한 행인은 머리를 심하게 다쳐 치료를 받고 있지만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를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남 밀양, 경북 경산 등 영남 곳곳에 평소 보기 드문 두루마리 형태의 구름이 나타나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두루마리 구름은 층저군의 한 형태로 긴 구름 덩어리가 말린 형태로 나타나는데 보통 강한 기류가 산맥을 넘는 과정에서 지형적 요인이 더해져 발생합니다. K웨더 반기성 예보센터장은 오늘 상층으로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북풍이 불었는데 이 바람이 소백 산맥을 넘은 뒤 영남 상공에서 두루마리 구름을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게임 업계와 관련 학회가 긴급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한국게임산업협회 등은 오늘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게임 중독 질병 코드를 국내에 적용하려면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과몰입에 빠졌다가 금방 되돌아오기도 하는데 게임 중독이 질병 코드에 도입된다면 낙인으로 찍힐 수도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정부가 WHO의 게임 이용 장애 질병 코드 부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이 주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이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게임업계, 의료계, 관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WHO 총회에서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안건이 통과된 이후 복지부와 문체부가 이견을 보이면서 국무조정실이 중재에 나선 것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WHO가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극도의 피로감을 호소하며 무기력해지는 이른바 번아웃을 질병으로 처음 분류했다고 외신들이 전하기도 했습니다. WHO는 지난 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보건총회에서 번아웃을 질병으로 분류한 제11차 국제질병표준 분류 기준을 승인했습니다. WHO는 이번에 개정된 기준에서 번아웃을 성공적으로 관리되지 않은 만성적 직장 스트레스로 인한 증후군으로 정의했습니다. 네, 강원도 양구에서 지난 2달 동안 4번이나 불을 지른 사람을 잡았는데 군청 산림과 소속이었습니다. 네, 불을 낸 이유가 기가 막힌데요. 관련 소식 지환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지난 3일 강원도 양구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목격자 신고로 곧 소방차가 출동했고 산림 150제곱미터를 태우고 꺼졌습니다. 앞서 3월과 4월 그리고 지난 10일에도 산불은 이어졌습니다. 모두 밤늦은 시간 양구읍에서 일어났고 인적이 드문 도로 바로 옆 야산이었습니다. 공통점은 또 있었습니다. 불은 쉽게 진화됐고 소실 면적도 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4번의 산불 모두 같은 사람이 소방서에 최초 신고를 한 겁니다. 묘목 기르는 일을 맡은 양구군청 산림과 소속 기간제 노동자 39살 이모 씨였는데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스스로 불을 냈다고 자백했습니다. 피의자가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심하고 있던 차에 현장에 출동하다 보면은 피의자가 현장에 항상 있고 그래서 산불을 낸 이유가 황당했습니다. 불을 내고 소방서에 신고해 공을 인정받으면 군청 소속 무기계약직 사실상 공무원이 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신분 전환을 하고 싶어서 그랬다. 그분이 그거는 잘못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분은 사업 자체가 1년에 딱 끝나는, 1년 전에 끝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무기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성격은 아니었어요. 이 씨는 지난 2016년에도 기간제로 군청 산불 상황실에서 일했습니다. 때문에 양구 지역의 산불 감시 체계나 취약 지역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무기계약직이 될 욕심에 삐뚤어진 마음으로 여기저기 불을 낸 30대. 경찰은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 씨를 구속했습니다. YTN 지완입니다. 네, 110년 전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던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 당시 모습과 재판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한 러시아 신문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특히 안 의사가 순국 후 지역 기독교 묘지에 묻혔다는 새로운 내용도 담겨 있어 정부 차원의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류충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중근 의사가 일본 제국주의 상징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때는 1909년 10월 26일. 의거 이틀 뒤 나온 러시아 신문은 히로부미가 하얼빈역에서 총탄 3발을 맞고 숨졌으며 조선인이 체포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신문은 거사 준비와 체포 이후 상황을 상세히 묘사했습니다. 첫 신문에서 안 의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조국 해방을 위해 첫 번째 선구자가 되겠다고 진술했다고 전했습니다. 신문들은 안 의사가 이송되는 과정과 법정 진술, 사형 선고 순간도 기록했습니다. 사형 선고 재판에서 1시간 동안 정당성을 주장했으며 어머니는 가치 있는 죽음을 맞이하라는 마지막 인사말을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순국 직후 위순 감옥 예배당으로 옮겨졌다가 지역 기독교 묘지에 매장됐다는 새로운 내용도 담겼습니다. 그동안 추정했던 매장 장소인 감옥 내 묘지와 다른 곳입니다. 종전의 기록들에 의하면 안 의사님의 매장지를 교도소 내나 부근의 공동묘지로 이제 추정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이번 기사에는 그 기독교 묘지라는 표현이 나와서 추가적인 확인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극동지역 신문기사 24건은 국가기록원이 러시아 국립도서관에서 발굴해 처음 공개했습니다. 의거 110년 만에 공개된 러시아 기록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독립정신을 실천한 안중근 의사의 참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YTN 유충섭입니다. 3.1운동 당시 평양에서 배포됐던 독립선언서가 100년 만에 독립기념관에 기증됐습니다. 이 독립선언서는 기증자인 사토 마사오 씨 할아버지가 지난 1919년 3월 1일 평양에서 습득해 일본으로 가지고 갔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양에서 배포된 독립선언서가 확인된 것은 처음이고 이로써 현존하는 독립선언서 원본은 모두 9매가 됐습니다. 아라가야 지배층 집단 묘지로 보이는 경남 함안 마리산 고분군에서 1600년 전쯤 만들었다고 추정되는 정교한 집 모양 토기와 배 모양 토기 마구가 나왔습니다. 함안군과 두류문화연구원은 마리산 고분군 북쪽 정비되지 않은 구간의 45호분을 발굴 조사한 결과 제작 시점이 기원 후 400년 전으로 보이는 각종 상형 토기와 말 갑옷, 투구, 안장 등을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최근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 폭행 사건을 주도한 민주노총 조합원을 추가 입건했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간부 A씨를 집회시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다음 달 3일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A씨는 지난 22일 서울 개동 현대중공업 사옥 앞에서 열린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반대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하고 시설물을 훼손하는 등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인 등으로부터 10억 원대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대법원 선고가 모레 내려집니다. 대법원은 모레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행위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2심이 선고한 징역 7년과 벌금 1억 6천만 원, 추징금 6억 9천만 원이 그대로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네, 피부과 다니시는 분들 적지 않은 관리 비용에 피부과 권유로 진료비 선납 할인을 받기도 하는데요. 취소할 때는 제대로 환급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필러와 레이저 등 미용 시술을 주로 하는 피부과 의원에서 상담 환자에게 솔깃한 제안을 합니다.
오늘 수납하고 예약하시고 가세요. 이벤트해서 지금 30만 원인데요. 제가 이렇게 같이 해서 그냥 100만 원 해드릴게요. 올해 초 이 병원을 찾았던 60대 여성도 비슷한 권유를 받고 레이저 시술 10차례 비용을 방문 당일 한꺼번에 내고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2차례 시술 뒤 부작용 때문에 시술을 그만받겠다고 했더니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만 돌려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원래 80만 원인데 30만 원 해준 거래요. 그래서 80만 원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거기 책자물에 거기. 실제로 이 여성과 비슷한 피해를 겪는 소비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선납진료비 환급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지난 3년 동안 270여 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체의 절반가량이 피부 시술이었습니다. 병원들이 패키지, 행사 가격이라며 비용 할인을 명목으로 전체 진료비 당일 결제를 유도해놓고 해지할 땐 훨씬 비싼 가격을 들이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0차례 시술을 100만 원에 계약한 뒤 2차례 시술을 받고 해지할 경우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대로라면 70만 원을 돌려줘야 합니다. 하지만 원래 정상가는 200만 원이었다며 이 기준에서 2차례 진료비와 위약금을 빼고 20만 원만 돌려주는 식입니다. 자기네들만의 환급 규정을 내세우면서 환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고에 현혹돼서 충동적으로 계약을 하지 말고. 소비자원은 환급 기준이 강제성은 없다며 소비자들이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네, 한국 영화 최초로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거머쥔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내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영광을 안을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는 칸 영화제 출품작들의 아카데미상 수상 전망을 짚어본 기사에서 칸 영화제 최고상을 받은 기생충을 주목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지금까지 한국 영화가 아카데미 국제영화상을 받은 적이 없지만 기생충은 너무 강력해 배급사가 제대로만 한다면 국제영화상을 넘어 감독상, 각본상 후보에도 들 수 있을 정도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그룹 카라 출신의 가수 구하라가 일본 매체를 통해서 심경을 밝혔습니다. 구하라는 오리콘 뉴스 등 일본 주요 연예 언론 등을 통해서 걱정을 끼치고 소란을 일으켜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이어 건강을 회복하고 있다며 여러 가지 일이 겹쳐 마음이 괴롭지만 이제부터 강한 마음으로 건강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종 전자담배가 국내에 들어오면서 청소년 흡연 걱정이 더 커졌는데요. 담배가 해롭다면서 초등학생들까지 나섰습니다. 권호진 기자가 소개합니다. 담배 모형을 부러뜨려 4천여 종의 유해 성분을 풍선과 함께 날려보내고 담배를 피우지 않겠다는 약속을 적은 엽서도 붙입니다. 저한테 쓰는 거 담배 피우지 말라고. 한번 담배 초등학생들이 담배 없는 건강한 미래 세대를 선언하며 흡연 예방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 학교 주변 어른들의 흡연 실태를 알리고 부스에서 체험 활동도 하면서 담배의 해로움을 자세히 알게 됩니다. 부스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 보니까 담배를 피면 몸도 안 좋아지고 다른 사람들 몸은 안 좋다 한다는 걸 느꼈어요. 할아버지가 담배를 피신다 안 피라고 해야겠어요. 해도 안 좋아지고 수명도 짧아져요. 아이들은 길거리 흡연 금지법 등 6개 항의 흡연 예방 정책도 제안했습니다. 서울시와 교육청이 지난 27일부터 시작한 캠페인은 시내 1340여 곳의 초중고 학생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별로 흡연자 금연 결심과 비흡연자 평생 금연 서약 등 일주일간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교직원과 학부모, 시민들에까지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청소년 흡연율은 지난해 기준으로 6.7%, 서울은 5.7% 수준입니다. YTN 근호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일본에서의 마지막 날 오전에는 숙소를 찾은 일왕 부부의 환송 인사를 받은 데 이어 처음으로 해상자위대 호위함에 올라 군사동맹까지 과시했습니다. 강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 부부를 태운 대형 승강기가 내려옵니다. 이곳은 일본 해군기지 요코스카항에 있는 자위대 호위함 가가.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승선한 겁니다. 이어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차례로 연단에 올라 미일 동맹을 과시했습니다. At this very historic moment as Japan begins Reiwa and the Reiwa era, we celebrate the U.S.-Japan alliance and the friendship between our freedom-loving peoples.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동맹국 가운데 일본이 F-35 전투기를 가장 많이 보유하게 된다며 105대 구매를 흡족했습니다. 이어 미 해군 기지를 방문해 강습 상륙함에 올라 해군들을 상대로 힘에 의한 평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오전에는 숙소를 찾아온 나루히토 일왕 부부의 한송 인사를 받았습니다. 교도통신은 국빈 방문 마지막 날 일왕 부부가 국빈 숙소를 찾아 인사하는 것이 관례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 국빈 방문 마지막 날 일정은 미일 군사동맹을 확인하는 차원이었지만 군비 증강에 열을 올리는 일본에 힘을 실어주는 행보인 셈이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네, 한편 일본에서는 등굣길 초등학생들이 50대 남성이 마구잡이로 휘두른 흉기에 찔려 2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현장에서 자해한 범인은 경찰에 체포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도쿄에서 황보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평소 한적한 일본 가와사키시의 한 주택가 도로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도로에는 구급차가 줄지어 서 있고 구급대원들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피를 흘리며 쓰러진 한 남성을 경찰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오전 7시 45분쯤 정류장에서 부근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통학버스에 오르는 순간 50대 남성이 양손에 흉기를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両手に刺身包丁1本と2本持って立ってたっていうのは言ってたよね。でその後自分でどっかを切りつけて倒れ込んじゃった。 범인은 버스에 오르거나 승차를 기다리던 초등학생들 그리고 주변에 있던 학부모 등에게 닥치는 대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부상자는 등굣길 초등학교 저학년생이 대부분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가운데 초등학교 여학생 1명과 30대 남성 1명이 숨을 거뒀고 흉기에 여러 차례 찔린 중상자도 많다고 현지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체포되기 직전 자해한 범인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사건 현장으로부터 40km 정도 떨어진 요코스카 기지에서 당일 마지막 행사에 나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슬픈 소식을 들었다며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On behalf of the First Lady and myself, I want to take a moment to send our prayers and sympathy to the victims of the stabbing attack this morning in Tokyo. 목격자들은 범인이 정류장 부근에서 어슬렁거리다 학생들이 차에 오르자 습격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습니다. 휴대하고 있던 신분증으로 범인의 신원을 파악한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와 동기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올해 나이 40, 국내 프로야구 최고령 선수이자 삼성의 프랜차이즈 스타인 박한희가 전격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뒤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서봉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19년간 한 팀에서 뛰면서 꾸준함의 대명사로 불렸던 삼성의 대표 스타 박한희.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박한희가 전격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박한희는 일요일 경기 후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고 월요일 오전 자녀를 학교에 태워준 뒤 귀가하다 접촉 사고를 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으로 확정되자 팬과 구단에 사과의 뜻을 밝히고 은퇴의 뜻을 밝힌 겁니다. 선수의 신고를 받은 구단은 KBO에 경위서를 제출했고 KBO는 상벌위를 열 예정입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좀 당황스러운데요. 저희도 어쨌든 품위 손상 행위는 맞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대해서 곧 상벌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할 예정입니다. 일요일 경기에서 대타로 출전해 극적인 끝내기 2루타를 치면서 삼성을 공동 6위까지 올렸던 박한희.
영구 결번까지 거론됐던 현역 최고령 선수의 갑작스런 불명예 은퇴, 팬들은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프로축구 전북의 김신욱 선수가 K리그1 13라운드 최우수 선수로 선정됐습니다. 김신욱은 그제 경남전에서 전반 41분 헤딩 선제골, 후반 12분 오른발 추가골 등 시즌 6, 7호 골을 넣어 득점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13라운드 베스트 매치는 25일 열린 성남과 울산전이 선정됐습니다. 한국 여자 프로골프 KLPG 투어가 자체 랭킹 시스템인 K랭킹을 신설했습니다. 각 대회에서 선수들의 순위에 따라 포인트가 부여되고 최근 2년간 점수를 합산해 참가 대회 수로 나누면 최종 랭킹 포인트가 됩니다. 올해 2승을 올리며 상금과 평균 타수, 다승 선두를 달리는 최혜진이 첫 주 1위에 올랐고 미국과 일본에서 각각 활약하는 이정은과 배선우가 2위와 3위로 뒤를 이었습니다. 네, 구의역 9-4 승강장 앞이죠. 너의 잘못이 아니라는 소리 없는 구호로 또 천천히 먹으라며 미안함을 담은 간식으로 김군을 추모하고 있습니다. 구의역 김군이 떠난 지 3년이나 흘렀지만 그 사이에 태안발전소 김용균 씨가 떠났고 또 건설 현장에선 안전화가 아닌 운동화를 신었던 김태규 씨가 건설 현장에서 떠났습니다. 김군의 3주기인 오늘은 김태규 씨의 49제와도 겹치는데요. 이들과 닮은 청년 노동자들, 김군들의 주급이 우연이 아닌데도 여전히 현장은 위험이 쌓여 있다고 말합니다. 김용균법을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유겠죠.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오늘 하늘 올려다 보셨나요? 구름 한 점 없는 쾌청한 하늘에 기분까지 저절로 좋아졌는데요. 내일도 하늘 표정은 맑겠지만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면서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우선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14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높아 선선하겠고요. 낮에는 기온이 26도까지 오르며 오늘보다 조금 더 높아서 다소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내일도 맑은 하늘에 미세먼지 걱정 없겠습니다. 다만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내륙 곳곳에는 안개가 짙게 낄 것으로 보이니까요. 출근길 교통 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맑은 하늘에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단시간에 피부 질환이 생길 수 있는 수준이니까요. 외출 시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시고 최대한 그늘로 이동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더 높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14도, 광주 13도, 부산 15도로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오늘보다 1에서 5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26도, 광주 28도, 대구 29도, 부산 26도로 예상됩니다. 남은 한 주간 비 소식 없이 맑은 가운데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큐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6시 반 퇴근길 종합뉴스 전해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